자, 3교시가 되었어요. 3교시에는 짤막하게 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의 좀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원래 이제 교수님이 수업할 때는 1교시는 PPT, 2교시는 주교재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3교시에는 이제 1급 시험 문제를 푸는 것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주교재를 보면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네요. 일단 여러분이 배치 관리서부터 다시 조금 보듬어 볼게요. 일단 신규 그 사원을 채용했다고 하면 연수도 끝나고 수습 기간이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구급 행정직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연수, 저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령을 받게 되면요, 뭐 예를 행정직으로 보면 행정 그 뭐 서기보라 그러거든요. 서기라 그러는데 수습 기간 또는 서기보라 그래요. 보통 6개월 정도 있거든요. 이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습 기간이 끝나면 이제 행정 구급 행정 서기가 되는, 그때서부터 정식으로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연수도 받고 또 업무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특정 이제 부서의 특정 직무에 이제 배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 개편이나 또는 구조 조정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어느 이제 자리를 배치 전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배치 전환 원칙이 있는데 적재적소의 주의, 인재 육성주의, 균형주의가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승진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승진이 뭔가 하는 거요. 그래서 수직적 이동의 형태로서 하위 직급 또는 직위 계층의 상위 직급, 직위 계층으로 상승의 의미를 이동하는 형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9급에서 8급으로 7급으로 6급으로 5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급에 맞게 이제 평직원에서 뭐 주임으로 또는 뭐 팀장님으로 그다음에 과장님으로 이렇게 이제 승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는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를 합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가장 유효한 의사소통이라고 보는 겁니다. 합리적인 승진 기준, 승진 제도를 통해서 인사 정체 현상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공평성 원리의 바탕으로 두는 승진은 인재를 육성하고 작업 능률과 근로욕을 향상시키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그래요. 이때 승진의 결정 요소가 있거든요. 그 능력 평가, 실적 평가라는 것이고 연공 요소 평가, 승진 시험, 뭐 기타 다른 요소들이 작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인력 유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승진 및 이직 관리를 통해서 기관의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 유지가 중요하다. 자발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요. 조직 입장에서 효율적인 인적 자원 개발의 토대가 된다. 그러면 승진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했을 때 두 가지요. 능력주의, 연공주의가 있어요. 능력주의라는 뭐는 뭔가 하면 유능한 인재의 사기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용상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연공주의는 선임권에 따라서 승진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객관적이고 안정적이지만 또 단점은 무사 안일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냥 뭐 시간만 흘러가고 운동하면은 뭐 순서에 따라서 자꾸 진급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주의와 연공주의라는 말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이직의 유형에 대한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임용이 됐는데 자발적 이직이 있고 비자발적 이직이 있어요. 자발적 이직은 이제 다른 직업으로 직장으로 옮겨가는 거죠. 또 협의해서 옮겨가는 경우도 이건 협의 이직이라 그러고요. 비자발적 이직은 이제 해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해고시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정년이 돼서 퇴직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공직에 있을 때는 보통 이제 58세, 60세가 되면 이제 정년 퇴직을 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이제 학교로 옮겨왔거든요. 근데 학교에 오니까 이제 교수님들은 65세까지 이제 근무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3년 정도 나이가 좀 줄어들어서 혜택은 받는데 한 3년 정도 있으면 이제 정년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설명하고 제가 괜히 제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나이를 밝힌 결과가 됐네요. 조금 봅시다. 계속 교육을 좀 보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교육을 마친 사회복지 실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계속 교육이라고 해요. 그러면 계속 교육의 형태, 그 유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훈련, 교육, 직원 개발이에요. 그래서 기관의 인력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요. 업무 수행을 위한 보다 일반적인 지식과 이론 등을 교육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직원 개발이라는 것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업무 수행 능력이 요구될 때 직원들에게 이렇게 계속 교육의 한 분야인 직원 개발 교육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교육 제공 주체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다. 여기 보니까 기관 내 직원이 이때 장점 뭐냐?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 기관에 대한 교육이 용이하다는 것, 교육 성과에 대한 강한 책임성이 있다는 것과 교육 내용에 대한 강한 통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단점은 뭐겠어요? 집중 교육의 어려움, 또 전문형 기술에 대한 교육의 어려움이 있다. 또 사설 계속 교육기관을 이제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주 교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이제 교육을 하게 되죠. 집중 교육이 가능하고 또 계약을 통해서 교육 내용에 대한 통제를 하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죠. 여러분들도 특별히 이제 국가로부터 이렇게 이제 계약 학과가 만들어져서 각 대학에서 재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어쩌면 대학의 교수들로부터 좀 경험이 많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집중 교육을 받고 또 교육 내용에 대해서 통제도 받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단점, 또 기관과의 협력이나 조정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이제 그 기관의 대표들하고 계약을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재교육형에 이제 이렇게 입학을 시킨 경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사회복지 대학에서 보면 적은 인원에 대한 교육 기능, 실천 가치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장점이 있는가 하면 특정 역할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하고 교육자가 실천 경험이 없는 경우는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이제 행정론 같은 경우를 좀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직에서 한 20여 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 강의를 듣게 됐는데 제가 이제 사이버 대학에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사이버 대학의 그 경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좀 편안하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상당히 어색하고 강의도 좀 책 읽는 것 같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듣기는 어떠신지 모르지만 다양한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좀 말이 빠르다 그런 말도 좀 듣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대학 외에서는 타 분야 같은 경우거든요. 이런 심도 있는 지식 습득이 장점이라는 반면에 사회복지기관은 지식이 좀 부족한 것이 단점이고 사회복지 실천과제 방법은 지식 부족이죠. 그래서 이건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이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심리학 분야나 또는 상담학 분야를 다 공부를 거의 하고 그리고 이런 걸 모든 이제 내용들을 공부하고 사회복지 다 응용을 하거든요. 근데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나 상담학을 공부하신 분은 그 분야는 전문가인데 복지 쪽을 잘 모르죠. 그래서 복지학 교수들이
어쩌면 이 상담이나 심리학 쪽을 강의하는 분들이 때로는 많아요. 왜냐하면 그 분야를 이제 특화해서 공부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가 하면 전문가 단체에 이제 그 계속 교육을 했을 때, 주체가 됐을 때 전문 실천인 지식이 풍부하겠죠.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인 교육이 이루어져.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아무리니까 전문가들이니까 비용, 강사 비용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이런 단점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겠네요. 자, 그다음에 총체적 품질 경영이라 그러는데 조직에서 산출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직 내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업무 수행 방법을 개선하는 조직 운영 방식이에요. 그래서 고객 중심으로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럴 때 TQM이라 하는데 조직의 리더의 강력한 의지로 주도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체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권력의 분배가 필수적이라는 것. 고객 중심의 관리, 지속적인 학습 과정, 총체적 관리 과정이라는 조직의 철학, 비전, 전략, 유능한 인력 재원, 보상 제도 및 조직 구조 등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수업 시간에 한번 시간이 되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기관의 관리와 TQM에 적용을 한다면 하는 것은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생산 주체, 생산품 결과야. 그럼 기업으로 보면 생산 주체는 기업이죠. 그럼 생산품은 뭐예요? 결점이 없는 정말 좋은 상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소비자가 만족하죠. 이걸 이제 사회복지기관의 생산 주체라고 말하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건 서비스 질이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좋은 질 높은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비스 성과가 좋겠죠.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들이 만족하겠죠. 이해되셨는지? 자, 그러면 TQM 도입에 필요한 이유가 뭔가? 그래서 클라이언트, 일반 대중, 후원자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자가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양질의 서비스 공급은 보다 효율적인 기관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 TQM의 기본 내용은 전통적인 사회복지 가치 체계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좀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3교시에는 25분 다 강의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보니까 한 13분 정도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하여간 이제 대면 수업이 되면 여러분들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간고사 과제물 작성하는 거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만약에 이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기말고사 볼 때까지 뭐 이런 강의가 계속된다 그러면 여러분 따로 소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넓은 교실로 불러서 마스크 다 쓰고 손소독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피드백을 하고 여러분을 충분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수 있게 배려하고 그 다음에 과제물 쓰는 방법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해서 한 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